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어떤 가치를 세우는데 좀 기여를 하실 분들, 그런 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다. 그 부분에서 새롭게 모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절반 이상을 외부에서 수혈하면서 8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40여일 만에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건데요. 쇄신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5번 김진표 후보, 6번 송영길 후보, 7번 이해찬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8.2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로 3명이 당선됐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이분들을 차례로 인터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최강병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경 저수지 안에 물이 댐을 넘기 시작하면서 댐의 일부가 유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말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말인데요. 라오스댐 붕괴 사고, 어제 저희가 현지를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봤었죠.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에 조금 더 깊이 다뤄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이 소비를 늘려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여야 공방 장면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을 두고 을과 을의 대결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오늘 4부에서 국벤져스 열어봅니다. 7월 26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병준 혁신 비상대책위원장 만나봅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병준입니다. 네,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무거운 게 아니라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자, 어쨌든 24일 날 혁신 비대위가 예. 공식 출범했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죠? 당내 사람, 당외 사람들. 예, 안팎으로, 예. 사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견들을 좀 주로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 사정에 관한 이야기, 예, 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정치의 답답함을 이야기한다든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에 전재수 의원도 인터뷰 했었었는데요. 예. 참여정부 출신으로서 보수여당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면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걸 분명히 예상하셨을 텐데도 이 중책을 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늘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좀 우리 정치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한쪽 구석에서 변화가 생기면 다른 한쪽도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야당이 또 무너져도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 운영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칫하다가는 나라 전체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앞섰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의 자리를 탐하는 권력력이 앞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부덕하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 예. 제가 권력을 가지고 싶었다면 국회의원 출마라도 한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한 번도 정치권 옆에 서 있었던 적이 없는데. 제가 하여튼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 이야기 하셨으니까. 어쨌든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 정치에 의도가 있다. 나중에 총선 나가려고 한다. 더 나가서 대권 후보를 꿈꾼다. 이런 말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거 무슨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그 권력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오히려 아웃사이드로서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또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정치를 제가 새로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은 없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자리가 총선하고도 좀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권이 그만큼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이 안 따라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번 비대위는 상당히 좀 다른 비대위하고 다릅니다. 사실. 다른 비대위 같은 경우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랬는데 이번 비대위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요. 예.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근본과 기본을 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역사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변하고 또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로잡는 비대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공천권이 없이 공천권에 매달리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기본을 바로잡는 그러기에는 저는 권력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근본적인 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국정농단 사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인적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장님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셔가지고 인적 청산에 관해서요. 우리가 인적 청산부터 시작하면은 말하자면 제가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는 지금 공천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싸움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지금 미래 비전과 그다음에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가치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래서 이 당의 기치를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이 지금 의원들이 그게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아마 대부분 다 같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잣대를 제대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에 누구하고 친했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변화를 저는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적 청산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그것부터가 아니라 지금은 비전과 가치를 먼저 세워서 당의 깃발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당장 급한 건 인적 청산이 아니다. 오히려 그 당내 분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한번 우리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면은 공천 때마다 그 현역 물갈이가 25%에서 35%. 어떻게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공천 탈락률을 보이는데도 정치는 여전히 후진적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뭔 이야기인가 하면 결국 사람을 영입하든가 그다음에 잘라내든가 이것이 어떤 기준과 말하자면 철학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친소관계 그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자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 정치가 후진성을 못 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그것이 지금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비대위가. 예. 논란이, 비대위원 중에 논란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예. 김대준 있습니다. 비대위원. 김대준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소상공인의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추천을 받은 거죠. 추천을 받은 케이스인데, 그분의 이제 전력에, 여당의 후보 신청을 했다 컷오프를 당했다. 예. 라는 건데, 그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고요. 예. 그것이 지금 소상공인 문제가 좀 정말로 심각한데, 여기에 어느 당 따질 것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전과 사실이 있다. 예, 2건이 있다. 했는데 이제 본인의 또 이야기를 아직 소명을 제가 안 받았는데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뭐 그것이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무슨 협회인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로 무슨 따지러 갔다가 싸움이 붙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본인 소명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소명을 듣고 다시 판단하신다는 생각입니까? 소명을 듣고 아마 거기 추천한 말하자면 소상공인, 제가 이제 소상공인 권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추천을 받은 케이스니까 또 그분들이 또 입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면접 때는 이 사실은 모르셨나 보죠? 면접 때는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다음에 당연히 소상공인 협회에 고위 임원으로 있는 분이고, 그런 거니까 제가 또 우리가 영입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물어보기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호가 출범하고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내부 분란 이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아직 계파 갈등 이런 거에 어떤 불씨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계파 갈등이. 불씨가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있는 걸 없다고 그럴 수는 없겠죠.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결국 우리가 서로가 헤어질 수 없고 또 버릴 수 없고 자를 수 없다면요. 결국 새로운 것을 세워서 이것을 통합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세우는데 그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이나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가치나 이런 것을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통합시키고 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대 한번 해보고요. 자, 지난 월요일 비보가 정치권에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정치자금법이 문제가 아니냐. 결국은 노회찬 의원도 원외 인사로서 이거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치자금법을 그렇다고 해서 정치자금법을 지금보다도 더 유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치자금법 필요하면은 그 개정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정치 문화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말하자면 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돈이 없이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는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정치 신인들한테는 너무 장벽이 높아요. 장벽이 높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말하자면 정치자금법이고 선거법이고 모두가 대체적으로 보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분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고 기존 정당에 유리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완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 협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협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협치의 제안된 협치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협치라는 게 정말 단순히 장관 한 자리 주겠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처럼 아주 폭넓은 그리고 거대 정당끼리 협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치를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거 되겠냐?
뭐 또 하겠냐 이 의구심부터 먼저 나오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좁혀서 드리겠습니다. 대연정은 불가능하고 말씀하신 대로 내각을 몇 자리 준다 이런 소연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끌고 가는 건데 그 밑에 하위 그 말하자면 차관 이하 그 공무원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 장관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청와대 비서실의 눈치를 더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보다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모양 갖추기의 협치라는 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오늘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곧 미국 시애틀로 떠나는 박상준 기자의 빈자리를 채워줄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부터 그럼 임지선 기자가 나오는 겁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나옵니다. 인사 한마디 하세요.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예. 많이 귀엽게 봐주시고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앉자마자 질문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바로 폭로되네 이렇게. 질문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준 기자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까? 네,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그동안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쭉 같이 해왔는데 소감 한마디 하고 떠나세요. 이 방송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는 줄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 잘 들었다고 피드백을 주시는 거 보면 이동형 작가의 영향력을 새삼 느끼게 됐고, 넉 달 동안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찾아주시면 기회 되면 또 보탬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좀 느꼈다고나 할까. 네. 혹시 미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정면승부 리포터로 임명해서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네. 국제전화로. 새벽 2시 반 정도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선거 오늘 컷오프 경선이 있었습니다. 후보 3명 누가 됐습니까? 네, 예상이 됐던 이해찬 의원, 그리고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에 통과를 했고요. 김진표, 송영길 의원은 4선이고, 이해찬 의원은 7선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3명 다 넓게 보면 범문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3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8월 25일 이제 본선에서 당대표를 놓고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예. 이해찬 의원 충분히 예상됐고요. 또 송영길 의원도 지난번에 컷오프 됐기 때문에 그 중앙위원들이 이번에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나머지 한 자리 김진표냐 최재성이냐 박범계냐 말이 많았는데 김진표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진표 의원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관리형, 관리형 당대표로서 적임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진표 의원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질문 많이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임지선 기자. 이해찬 의원 대세론이 쭉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예비경선과 실제 본 게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예비경선 중앙위원들이고 또 본 게임은 이제 일반 국민들까지 간 상황에서 그 대세론이 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물음표인데요. 이미 세대 교체론 얘기도 나와 있고 언제적 이해찬이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 선거에 가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세대교체란 얘기 나왔는데 이해찬 의원보다 김진표 의원이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느낌상 세대교체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7선이잖아요, 7선이요. 네.
자, 이종걸, 박범계, 이인영, 최재선, 김두관. 이분들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이종걸 의원이 이제 그 컷오프 안에 드느냐 마느냐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는데, 왜냐면 그 대부분 9명 후보 중에 8명은 범문으로 묶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그 안에 묶이지 않았던 후보가 이제 이종걸 의원이거든요. 비주류?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균형을 위해서 비주류 후보인 이종걸 의원에게 표를 좀 주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이 이제 빗나갔고요. 5선 이종걸 의원이 이제 이번에 출마해서 떨어졌는데 사실 이종걸 의원은 매번 선거 있을 때마다 당내 선거에 나왔고 원내대표 경선 때 한번 이겼던 거 빼고는 계속 졌는데 당분간은 이제 당내 경선 이런 데 이제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대진 변호사. 네. 아까 전에 뭐 김진표 충분히 되리라고 자기는 예상했다 그랬는데 네. 본선에서 그 누가 될까 예상해 보세요. 저는 본선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그 친문으로 분류되는 팬층이 이해찬 의원을 좀 지지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뭐 당원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더 이해찬 의원이 더 쉽게 이렇게 당선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그 박 기자 말대로 다 친문이잖아요. 범친문으로. 네네. 그런데 이 세 명을 또 나누게 되면 이해찬, 김진표는 친문이고 송영길은 그래도 범문 아니냐. 네. 그러면 표가 갈릴 걸 아니냐. 친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을 보면 김진표 의원이 수도권,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이 충청, 송영길 의원이 호남이거든요. 물론 이제 송영길 의원은 지역구는 이제 인천이지만 출신이 이제 호남이라서 호남으로도 묶일 수 있는데 그 지역의 이제 어쨌든 민심이나 그 당원들의 마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의원이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못 얻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 분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저기 지금도 나오지만 꽃다발 들고 손을 들 때 뭔가 느낌이 좀 무거웠습니다. 뭐 느낌 감으로 뭐 정치 평론하고. 아니요, 꽃다발을 드는 손이 되게 무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자, 임지선 기자. 네. 김진표 의원은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한 것 같은데 지금 보수 언론이나 야당에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주된 주제 하나가 경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당원들이 이 경제 전문가 이미지 여기에 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요? 예, 오늘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 이 예비 경선 그 자리에서도 그 처음 시작부터 유능한 경제 전문가, 자기 경제 당대표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게 당원들한테 얼마나 먹혔을지 이 득표 순위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또 앞으로의 그 본 게임에서도 이게 좀 먹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공개하진 않죠, 지금 누가 1, 2, 3. 예, 공개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고. 지도부는 알겠죠? 그러겠죠. 결국은 다 알려지겠죠, 그 내부에서는. 아마 오늘 밤쯤 되면 이제 다 알려집니다. 지난번 당대표 선거도 누가 컷오프되고 몇 등 했고 뭐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나왔죠, 바로. 네. 사실 그때는. 송영길 의원이 예상 밖으로 컷오프가 되는 바람에. 예. 그때도 비밀이었습니다. 한 표 차이로 4등 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3명의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치열하게 맞붙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팟빵 앱으로 체리블루님. 박 기자님 안가에서 뵀을 때 목소리에 비해 귀엽게 생기셔서 놀랐습니다. 막방 아쉽네요. 시애틀 생활도 건강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하십시오. 좋은 말이 왔는데. 영광입니다. 귀엽다는 말을 얼마 만에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별세한 뒤에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를 따로 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퍼졌고 조선일보가 칼럼을 통해서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 가짜뉴스라고
결론이 났다면서요? 그렇죠. 모 방송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노회찬 의원의 그 아내의 운전기사였는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사실상 운전기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선거 기간에만 수행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일부 매체에서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퍼나르면서 사실상 그 노회찬 의원이 살아있을 때 이런 부분도 막 언급하고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선거 때 약 20일 정도 자원봉사로. 근데 이게 왜 전용 운전기사로 둔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사실은 후보 못지않게 배우자들도 활동 거리도 굉장히 길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을 할 때 누군가 옆에서 좀 운전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기간 동안은 운전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보통 옆에서 도와준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노회찬 의원의 그 부인도 그렇게 이제 운전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있었다라고 처음에는 알려졌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자원봉사자는 없어지고 부인의 운전을 해주는 사람, 운전기사 이렇게만 이제 계속 말이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가 운전했던 차가 노회찬 의원 명의의 차인데 그렇죠. 10년 된 국산 그렇죠. 자동차 40만 킬로 이상 주행하고 중고로 팔면 한 700만 원밖에 안 한다고. 네, 7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07년식입니다. 2007년식. 예, 그리고 2007년식에다가 40만 킬로 뛰었으면 뭐 거의 택시죠, 택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부의 상징으로 뭐 기사를 데리고 다닐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걸 차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노회찬 의원도 또 부인도 상당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정의당 당사로 항의 전화도 많이 왔다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 가짜뉴스 이렇게 범람하는 이유가 뭐 지난번 대선에도 가짜뉴스 뭐 특별 뭐 단속 팀도 만들고 뭐 민주당에서도 만들고 네. 각 정당에서 다 만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자들이나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안을 다루거나 그러니까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칼럼을 쓸 때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 듣고 그냥 일단 쓰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좀 줄어들면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 텐데 같은 업종에 있는 기자 입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쿨하게. 그리고 이런 거 한 번 확산이 된 다음엔 참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은 게 이 노회찬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식의 그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분은 가짜뉴스에 당하고 이런 적 없죠? 제가요? 네. 네. 이동영 작가만 하겠습니까? 저는 뭐 매일 몇 개씩 당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특검이 심상정, 김종대 의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의당에서도 발끈하고 지금 그렇죠. 특검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건 그 박상용 특검보가 잘못 브리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조 요청인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예민하게 조금 잘 다듬어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상 특검에서는 특검 대변인의 입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데 그런 부분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만 이렇게 조금 잘못 전달돼도 큰 파급 효과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박상용 특검보에 대해서 기자들도 불만이 좀 있다 그래요? 이규철 특검보가 떠오르더라고요. 지난번. 박근혜 특검 때. 네네. 그래, 이거는 조금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협조 요청한다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완전 다른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정의당의 수사를 좀 협조 요청한다는 건 뭐냐면 그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협박했다. 그렇죠. 그런데 심상정, 김종대 의원도 같이 이름을 넣어서 협박했었거든요.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어떤 협박을 했을 것인가. 네. 근데 이거는 수사 협조 요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사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정의당 측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바로는 이게 무슨 어디 공식 문서 문건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일개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트위터에서 올렸던 내용인데 그것만 갖고 사실 확인 없이 공당의 관계자들을 부르는 거 너무 섣부르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해명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박성 추정 내용을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지. 뭐 이렇게 누굴 불러가지고 철저하게 따지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예. 정의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발했고요. 우리 엄마 카페 한다님, 진짜로 기사 뒀으면 뭐가 떴습니까? 기사는 부자만 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진보 정치인은 기사 두면 안 됩니까? 아니, 둬도 되는데 기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평상시에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기사를 두고 있다면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때 잠깐 20일 정도 기사의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마치 지금도 그냥 평상시에 뭐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마치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다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가짜뉴스였으니까 그런 거고 우리 엄마 카페 한다님 같은 경우에는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못 듣느냐 이런 지적 같아요. 예, 고은 시인 얘기해볼까요?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그리고 여기에 같은 입장을 밝혔던 박진성 시인 또 각 언론사 상대로 1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요? 네, 뭐 10억 인지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뭐 분노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언론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각 시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고은 시인이 약간은 뭐 해명을 했지만 그냥 넘어가는 듯 했는데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모양을 이제는 취하기 시작한 걸로 봐서 고은의 반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박진성 시인이 자기가 목격했다.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 말이 맞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대학 교수는 아니다 또 반박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영미 시인이 이야기했던 그 탑골공원 근처 술집 거기서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 고은 시인으로부터. 근데 그 술집 주인은 아니다. 또 이랬단 말이죠.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없잖아 있어요. 네네. 그 술집 그 식당 주인분이 제가 알기로 팟캐스트에도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와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반박을 하셨거든요. 진실 공방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재판을 하다 보면 그 진실도 드러나나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다 자기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누구의 기억이 더 객관적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를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쪽, 대립은 하고 있지만 더 신빙성이 있는 쪽의 말을 손을 들어줄 거기 때문에 결판은 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은 씨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문단에서 퇴출된 상태잖아요. 그죠. 사실상 퇴출됐죠. 사실상. 네네. 그리고 최영미 시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까지 수상했는데. 네. 그렇죠. 최영미 시인의 폭로가 맞다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당연하지만 아니라면 굉장히 반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앞으로 좀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임 기자님은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 누구 말이 맞다 이전에 이런 폭로가 제기된 상황에서 계속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미투 운동을 좀 더 그 침묵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우려됩니다. 물론 사실관계 명확하게 기반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풍토를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고은 시인이 이렇게 소송하게 된 게 그 주변의 문인들이 좀 부추긴 경향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문단의 그 폐쇄성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그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민사소송을 했거든요. 형사 고소나 이런 부분 안 하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생각에 좀 찜찜한 부분은 있지 않았나. 그 형사 고소도 같이 해라. 그렇죠. 보통은 그 정도로 억울하면 형사 고소를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받아들여질 거를 생각을 해서 민사소송만 진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다음 주에 임성 기자가 나오시고 박상준 기자는 1년 뒤에 뵙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1,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